DSR 규제를 풀 만한 명분 또 형평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셨었는데 부실 우려 그리고 가계부채 총량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부실 우려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DSR 규제는 자신의 연간 소득으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대출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규제인데요. 네. 이 규제를 자꾸 지금 예외 적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30일에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의 반영폭을 확대해주는 예외 적용. 그다음에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2023년 1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로 출시를 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9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DSR을 예외 적용을 한다. 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로 대환할 경우에는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하겠다는 예외 적용 이미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4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DSR을 완화해주겠다는 예외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또 DSR을 완화 적용을 해주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로 여기도 DSR을 완화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기도 완화해줘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과거에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래서 결국은 DSR 규제 자체가 무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네. DSR 규제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제 연구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LTV 규제라고 해서 주택 가치의 일정 %만큼만 주담대를 할 수 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LTV 규제만 가지고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연구 결과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LTV 규제가 50%라고 하면 내가 가진 집의 가치의 절반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집값이 5억일 때는 2억 5천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집값이 10억으로 2배가 뛰게 되면 대출도 이제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LTV 규제만 가지고는 이렇게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가계대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집값은 상승해도 나의 연간 소득이 변화가 없으면 DSR 규제 때문에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늘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금 같은 시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격이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게 평균 주택가격이 3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거에 따르면 추세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하고 앞으로 대출 이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작년에 6에서 7%대에서 지금 3월 달에 3에서 4%대로 하락을 하는 와중에 DSR 규제까지 풀어주게 되면 금리도 인하되고 DSR 규제도 풀어주고 주택가격은 또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점점 커지는데 이것은 앞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할 요인이 되기 때문이고 네. 가계부채도 덩달아 늘어날 요인이 되기 때문에 DSR 규제를 이렇게 여기저기 계속 예외로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가 나라의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온 게요. 2007년부터 그랬어요. 네. GDP의 40% 50% 때부터 일부 학자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엄청난 한국의 경제의 문제다 하면서 가계부채를 쪼아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지금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경고를 알리고 있죠. 네. 네. 저는 그래서 가계부채가 문제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가 이 돈을 무슨 범죄단체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계잖아요. 네. 그 가게는 다 돈이 필요하고 집을 사든 하든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가계부채가 막 늘어난다고 막 줄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이에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부작용만 나왔지. 저는 그래서 단언합니다. 가계부채가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가계부채를 빌려가는 사람들은 다 필요가 있고 또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저는 문제 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고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금리예요. 그래서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장관 이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폭발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통계에 나오잖아요. 가계부채가 거의 막 꺾이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DSR 문제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깡통 전세가 생기면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DSR을 조금 완화하자는 것이지 DSR을 다 낮추고 아예 없애가지고 가계부채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그리고 DSR의 어떤 조정 문제를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늘 그 비판하는 학자들이 해왔던 정책에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무슨 코로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질병이 아니다. 제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다 이렇게 네.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계부채 문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한국의 경우에는 그 가계부채의 그 주요한 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물 자산의 어떤 가격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늘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고 또 가계부채가 가계부채의 경우에 가계부채가 늘어남으로써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의 소비 여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에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이에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가 되면서 전체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몇 %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경제학에서도 새롭게 이제 다시 재조명이 되어서 네. 그때 이후로는 분명히 가계부채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굉장히 저해가 되고 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제 완화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